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선 레이스 막판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의 전격 합의에서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집중진단에서 여야의원 두 분을 모시고 공약집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양당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도 풍부한 분들이시죠. 초선이지만 무게감 있는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의 이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창 의원 오셨습니다. 윤창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약을 토대로 따져보는데 자세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역시 단일화 이슈로 잠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격적인 단일화 발표. 윤창현 의원님, 예. 국민의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글쎄 어제 저 토론회 끝나고서 그것도 그렇게 급박하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좀 놀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참 분위기는 많이 좋습니다. 네. 예, 뭔가 좀 숙제를 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큰 숙제 하나, 어려운 숙제 하나 해결한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 후보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이 후보로도 가고 저희 윤 후보로도 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부동층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부동층들이 이제 한쪽으로 단일화되면서 이제 부동층들이 결심을 좀 굳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이 양당 체제를 종식한다. 다당제가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용 의원님 그런 소신을 버리고 국민의힘 품 안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약간 안 후보가 평상시에 하던 언어와 오늘 아침에 했던 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네. 양당 체제 가지고 있는 제3지대의 새로운 가치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그런 것 때문에 다당제의 가치를 이야기하셨고 예. 그다음에 결선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각각 당을 두고 공통의 아젠다를 통해서 연합해가는 것이 정당한데 합당을 한다는 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걸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다시 양당 체제로 가는 그런 현상이고요. 저희 당도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다당제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결의도 했었고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앞으로 정치 교체가 필요한 네.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 교체가 필요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외의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평상시 하시던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를 두고 자리 나눠 먹기 야합이다. 이런 비판의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런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것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본인이 이제 사자구도 하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그러나 본인이 생각했던 많은 이상 또는 어떤 공약 이런 구체화시키고 싶은 어떤 아젠다들, 과학 강국 그런 것들을 한번 실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걸 누구랑 혼자는 안 된다면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할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2번 후보와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리만 나눠 먹고 그분이 좋은 자리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국가의 그 시스템이라든가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그런 작업은 아직 못 해보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즉시 저희들이
안 후보의 공약을 지금 다 좀 점검하고 있고 예. 비슷한 거 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좀 또 인수위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분의 선택이 굉장히 또 고민의 흔적이 많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지. 그게 무슨 뭐 자리 좀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뭐 그냥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도 국민 통합, 정치 교체를 위한 대통합을 얘기하시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에 좀 껴안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지금 위기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김종필 그 총재도 받아들이고 같이 역할을 하면서 큰 차이보다는 그 작은 차이보다는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 경영에 있어가지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은 가치들을 같이 인정하고 같이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안 후보도 마찬가지고 심 후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경우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공통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집권하면 같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저 상대방의 당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일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만큼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던져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도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부총리, 김동연 후보를 껴안았습니다. 한 분을 또 안았기 때문에 껴안긴 두 분의 좀 이게 지지율의 차이는 있지만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예. 과연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공약집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정책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도 있고 과연 어떤 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뭐 기본 철학이랄까요? 아니면 비전이라고 그럴까? 우선 윤창인 의원님,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예. 공약의 비전, 철학 어떻게 뭡니까?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 단어는 실사, 실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두 분이 같이 만들어갈 정부에 있어서 5가지 과제도 나오긴 했지만 네. 그중에 중요한 게 실용 정부다. 그래서 이런 이념과 구호를 앞세우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그런 그 정확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실용적인 접근을 해보자. 그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이 3대 분야를 좀 이제 확실하게 극복을 하고 제대로 좀 정책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 예. 두 번째는 이제 민관 합동 협력 경제. 그래서 이 기업과 국가 또는 시장과 국가가 좀 이렇게 서로 민간과 국가가 대등한 차원에서 서로 좀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예. 지원을 하고 주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관 협력적 관점 이거를 예. 이제 민국 경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민국 경제? 민간과 국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쌍끌이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장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성복일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예. 사람 이름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성복일 선순환 시스템. 성장과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만납니다.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성복일. 그래서 그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복지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복지 재원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긴 여력을 가지고 아주 어려우신 분한테 확실하게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성복일의 선순환 시스템. 그래서 실용 그리고 민국 그리고 성복일 선순환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볼 수 중요한 있습니다. 아젠다. 네, 실용, 민관 합동, 성장과 순환의 선순환을 통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지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예. 네, 그러면 이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어떤 정책,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뭐 첫 번째 실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실용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수정할 건 하고 실용주의라는 부분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의 강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성장을 회복을 하려면
공정이 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공정이 바탕에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한다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초로 한 성장, 그리고 특히 성장의 경우는 이 지금 현재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예. 기후 위기, 팬데믹,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디지털 전환, 예.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그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해야 될 일과 기업은 거기서 그 제도 하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는 그럼으로써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윤 의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기도 했는데 네. 지난 아마 크리스마스 때 윤 후보가 처음 경제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국민 행복 시대라든지 성복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좀 약간은 과문한지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발표했던 국민 행복 시대하고 거의 맥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 이걸 한번 성복일이 여쭤볼게요. 예. 윤석열의 성복일. 국민 행복 시대와 행복 성장 복지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나왔던 예. 공약과 거의 유사해가지고 그걸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뭐 이용우 의원께서 여쭤본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의 성장 복지 선순환이 박근혜 시대와 똑같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또 시대 정신이 비슷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힘들게 생각하면 행복을 한번 다시 또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한 거 있다면 한번 좀 다시 또 새로운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우리 5555도 뭐 그런 거 비슷하대 747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숫자만 바뀌었지. 555. 예. 이재명의 555가 예, 뭐, MB의 747과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죠? 5천 뭐 주가지수 5천 뭐 이런 건데 G5 뭐 이런 건데 뭐 747에서도 뭐 7대 강국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숫자가 바뀌었지 뭐 큰 체제가 그렇게 네. 많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를 서로 알고 있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이재명 후보의 일단 국민들이 느끼기 가장 대표적인 어떤 비전, 공약이 기본 시리즈입니다. 일단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자, 이 세 가지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좀 이 의원께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각국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이 소비 성향이 다름에 따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같이 보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100만 원을 준다. 그럼 이게 과연 그것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도 일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스웨덴 같은 데 실험을 하고 있죠. 예. 그랬을 때 저희들은 제일 먼저는 기본소득 중에 청년 기본소득을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청년 기본소득을 일단 시행하고 예. 점차 확대해 나가는 5년 동안 해서 순차적으로 국민들이 그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받아들일 때가 달라집니다. 예. 거기서 동의를 얻어 나간다면 숫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이고요. 예. 기본금융은 금융은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종의 포괄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주택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최소한의 주거 기본권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주거 기본권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적절하게 공급받아야 될 권리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 시일제는 국민의 최소한 기본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은 일단 청년소득을 먼저 하면서 청년소득은 연간 100만 원으로 시작하나요?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거예요. 예, 일단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전체로
확대한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예전에 기초연금도 일종의 기초연금의 노령연금도 보면 몇 세 이상 하면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 자체도 그런 측면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정책입니다. 어제 TV 토론 사회 분야를 보니까 바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있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의원님 말씀하신 이 기본 시리즈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우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다른 편에서 얘기를 하려면은 저쪽 편에 그 입장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은 조금 처음에는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간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전체 시대 정신을 아우르는 중요한 아젠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보니까 또 뭐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더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입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지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 부분 기본 금융도 조금 그렇고 복지제도가 금융하고 좀 섞여 있는 느낌인데 뭐 뜻은 알겠지만은 조금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는 이 기본 시리즈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역시 재원인 것 같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할 돈이 거냐? 있느냐, 네. 국가에 돈이 있고 이럴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국토보유세 같은 것도 신설하겠다. 네. 그래서 대략 뭐 처음에 나온 얘기는 33조 정도를 추가로 부동산 보유세를 거두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돈도 나중에 가니까 또 조금 이것도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조금 헷갈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거를 처음에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토지 이익 배당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들한테 A한테 돈을 걷어서 B한테 주면서 그거를 배당제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법인세는 법인 배당제고 뭐 소득세는 소득 배당제인가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말은 세금을 거두면은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거기다 배당이라고 붙이는 걸 보고서 참 불편했는데 우리 또 토론회 할 때 두 번째인가요? 우리 저 심상정 후보께서도 아니 돈을 거두면 세금이라고 아주 네. 정확하고 확실하게 당당하게 붙여야지 왜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고 그러시냐 하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 보고 저랑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본 시리즈는 전 그 좀 너무 정립이 덜 돼 있는 거를 설익은 거를 내보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반응은 또 괜찮은 면도 있고 또 비판도 많이 오고 두 가지가 찬반양론이 오니까 그걸 어떻게 좀 조정해 보려고 그러다가 조금 이게 좀 훼손이 된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단계별로 깨끗하게 정립을 해서 내보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 의원님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국토보유세냐 토지익 배당제냐 재원 마련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토지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면 국토보유세라고 하든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세금을 걷어서 어느 쪽을 지출하는 좀 경제정책 자원 재배분의 수단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토지 배당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토지의 과도한 집중에 의해서 나오는 폐를 걷어서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는 일종의 하나의 배당 일종의 자원 재배분. 자원 재배분. 재배분이고 그걸 그냥 일반세라고 해버리면 이 세목이 여러 군데를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토지와 관련된 그 부분에 직접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부르기는 토지익 배당제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나요? 예. 국토보유세보다는 토지익 배당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하여튼 조금 정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세금을 거두면 세금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찬반 양론이 있으려면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지. 그거를 또 이름을 그렇게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은 그게 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좀 정확하게 붙여놓고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좀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하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역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어떤 분이 되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이 부분이 좀 정교한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윤창 의원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예.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한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다 없앤다는 겁니까? 임대차 3법? 없앤다라고 할 때 이제 저 180석을 가진 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책이 가진 효과성,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입장은 그렇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20년 7월인데 예. 그때부터 그냥 이게 통과되고 나서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과 함께 이제 예. 시작이 돼서 여러 예. 가지 또 다른 조치들하고 20몇 번을 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능주의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법이 시행되고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가, 효과성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효과가 좀 별로 이것 안 때문에 좋았다고 보는 집값이 거죠. 더 올랐다. 예, 플러스 알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지만 마이너스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점과 단점 혹은 효과성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예.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열린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다 이념을 부과하고 자존심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종부세와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종부세도 국세로 걷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돈을.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서 그 돈을 다 이렇게 혜택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세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재산세는 지방에서 걷어서 써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재산세는 지방에서 걷어서 쓰고, 예. 그럼 결국은 다 지방에서 소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두 개를 통합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조금 부담도 경감시켜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자체에서 잘 이걸 소화해서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종부세를 국세로 걷어서 중앙에서 써버린다 그러면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보냅니다. 예. 지방으로. 예. 그러면은 어차피 지방에서 쓸 돈 지방에서 걷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뭐 조정은 필요하지만 네.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런 효율적인 면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 국민들이 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종부세 두 가지 내느라고 힘드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좀 부담을 덜어드리자, 이런 차원이지 뭐 무슨 부자감세다 이런 말을 쓰기가 좀 미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효율성과 또 명목과 실질의 통합 이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지금 뭐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한다는 국민의힘 생각과 종부세, 재산세 통합해서 경감한다. 저는 임대차 3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처음 법안을 만들 때 약간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들 반영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부세와 재산세의 문제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윤 의원님이 지방에서 걷어서 지방에서 쓴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은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일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종부세를 받아서요. 예. 각 지역에 이제 지역에서 내려보내는데, 거기서 계속 받아서 거기서 쓴다고 한다면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그 국토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 수도권 집중이 너무나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의 세수하고 네. 뭐 저희 고양시 세수 자립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듯이 또한 지방으로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전체 국토 균형 발전에 관여하면서 지방 소멸을 없애기 위해서도 좀 지방을 배분하는 것들,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세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걷어서 그 지역에 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종부세는 목적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예.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또한 그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이런 목적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통합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1주택의 경우에 예. 종부세는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제도로
도입을 해서 과세 이연 어떻게 현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단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를 계속 내라고 한다면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연시켰다가 그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과세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법이나 그 목표,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세율이 누진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누진성이 있고 극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세 현실화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율 두 가지 맞붙여서 가버리면서 증분 효과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액수 자체가 너무 많으면요.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도 힘듭니다. 아, 과세 예, 이연 시켜서. 과세 이연이라는 것도 그래도 이제 지금의 기본적- 당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생각은 방식은 당장 안 다르지만 있는 된다는 것 같아요. 것보니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분담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는 아예 것이 세금을 적게 매겨야 된다. 그렇죠. 그런 처음에 얘기죠. 조정을 하고서 이제 과세 이연은 그 깎아줘야 다음이고, 예,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세 이연을 하면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무이자 대출을 프로그램에 했다가 나중에 학자금을 한꺼번에 내본 적이 있는데 아 이거 한꺼번에 내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생각이 조금씩 공약이 좀 다른데 비슷한 게 있어요. 전 두 분께 좀 궁금해요. 부동산 공급, 지금 그동안 부동산이 오른 게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 311만 호 5년간, 윤석열 후보 250만 호 공급. 다 5년간의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혹시 두 의원님들 서울의 전택주택 가구가 몇 채인지 알고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좀 한번 부탁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전국 주택 인허가가 한 220만 호였고요. 예. 예, 박근혜 정부 때도 250만 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인허가로 하면은 215만 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이 숫자들이 전부 200을 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5년 정부들이 모두 250만, 220만, 215만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250만인데 저 우리 이 후보는 311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긴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뭐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11만 호. 충분히 가능한 게 예. 지금 이제 기존 206만 호 공급 계획은 발표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서울이라든지 경기 지역, 서울 48만, 경기 인천 지역 28만, 기타 지역 29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쪽에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집이라고 하는 게 오래된 집을 새롭게 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개최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 국민의힘의 차이는 그 국민의힘은 민간을 주로 하는 거고요. 공급에서도. 그러니까 민간의 재건축 예. 재개발을 좀 완화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은 완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민주당에서도. 예. 네. 근데 이제 완화했을 때 용적률을 완화해 줬을 때 그 일부분을 공공이 흡수해서 버퍼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공공주택 비중이 한 7, 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가격 조절 기능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걸 또 흡수해서 기부 체납을 받거나 해서 예.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구가 임대주택이 아니고 각 단지 내에 같은 아파트 내에서 임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주택 규모도 작은 평수부터 적절한 평수까지 다 믹스가 돼가지고 사회적 분리를 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도 충분히 강조되는 네. 그걸 믹스하겠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사회자가 보기에는 250만 원이나 311만 원이나 막 계획대로 되면 서울에 공급 폭탄이 돼서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만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만은 읽힙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에너지 대전환을 말씀을 이재명 후보 하셨어요. 디지털과 에너지를 두 축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 에너지 대전환 조금 이렇게 선명치가 않은데 의원님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실제로 지난번 토론에서도 아리백 같은 것도 있었지만 예. 2050년까지 그 재생에너지 제로로 가야 되는 그런 탄소 화석연료 제로로 가야 되는 예, 입장이지 탄소 중립.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지금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예.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40% 정도 됩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 한 7%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재생에너지 원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높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구성비를 바꿔야 되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다른 이제 화석 연료를 적게 쓰는 에너지로 바꾸는 그걸 적게 써야 되는 이런 전환들이 그런 신산업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또한 재생에너지 문제는 가널성입니다. 해가 많이 날 때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럼 어떤 때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시 수소라든지 이렇게 저장하는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 투자되면 새로운 산업 영역이 창출될 수가 있고 네. 거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성장 동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윤청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 대전환 민주당. 글쎄, 이제 원자력 문제 참 저는 볼 때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그 탈원전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논리 이런 걸 보면서 아주 그냥 속이 많이 끓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잘 나가는 전 세계 최고의 산업을 이렇게 그냥 엉망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갑자기 대선이 가까워오는데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그 말 듣고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뭐 주력 앞뒤 기저 무슨 뭐 전력.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어땠고 여태까지 성과가 뭐가 있었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 그런 거 하나 얘기도 안 하고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5년을 그렇게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원전 산업을 또 다시 60년간 뭐 주력 기저 전원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또 박수현 수석이 해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빨리 좀 고쳐야 될 때가 왔고 탈원전 감원전이란 말도 그래요. 그 원전이 이재명 없이 후보가 감 원전이라고 예, 이게 좀 우리나라 햇빛이나 우리나라 바람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닙니다. 예, 해상풍력 만들고 뭐 태양광 만들어도 햇빛이 세야 제대로 태양광이 그 발전이 되고 바람이 아주 엄청나게 불어야 되는데 바람도 좀 시원찮고 햇빛도 시원찮은 나라에서 이거 신재생 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향후 결국 그 에너지 그런 그 대책은 결국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원자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자. 예. 이 원자력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제대로 된 그런 탄소 중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원자력도 특히 대형 원자로만 생각하시는데 소형 원자로들이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초소형도 나와요. MMR이라고. 그 제가 일리노이 대학 그 유명한 공대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보니까 학교 내에다가 MMR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실험도에다도 쓰고 발전에다가도 쓰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학교에다가 만들 정도로 캠퍼스에. 그럴 정도로 이제 기술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만 보지 말고 앞으로 발전할 기술 SMR 소형이죠, 스몰이죠, 마이크로 MMR 초소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면 네. 이런 많은 탄소 중립도 되고 또 SMR 이런 분야 수출도 잘 되고 네. 원전에 있어서 세계 최고 국가로의 명성도 유지하고 일석삼조 다 되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원전 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을 확실하게 잘 안전하게 이용하고 발전시켜서 일석삼조로 많은 것들 수출도 하고 에너지 중립도 달성하는 예. 정확한 탄소 중립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 산업을 육성하자. 글로벌 톱 3 수준으로 뭐 톱3, 육성했다는 게 이제 톱뭐 1등 가면 더 좋죠. 국힘인데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그 원전은 기본적으로 기저전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저전원이고 아까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같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저 전원이다. 예. 네. 그리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제가 알고 그런 2027년 8년까지 원전 비중은 아직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탈원전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고 에너지의
구성비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EU에 있어 가지고 예. 그 EU 텍소노미에서 텍소노미. 예, 네. 그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 쪽을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방사능 핵 처리물,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이거는 그린 기술을 보겠다. 핵 폐기물을 완벽하게 그게 처리할 수 바로 있다는 핀란드에서 조건이 지금 붙어 하고 있는 있군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연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쪽을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되지 않은 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같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SMR이나 저도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 SMR은 누코르가라는 회사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그 실험 단계입니다. 그 실험 단계를 가지고 예. 저희들도 우리나라 안전하고 연구원에서 SMR을 연구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의 성과와 핵 폐기물 처리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원전을 죽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거는 그 네. 화석원료 제로를 가기 위해서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때 상당히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하나만 좀 제가 예. 한마디만 네, 할게요. 말씀. SMR 얘기하셨고 핵폐물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난 5년 동안 정체가 됐습니다. 해결을 했으면 빨리 다 끝났을 텐데. 탈원전의 흐름 기술 속에서 그거의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거를 일부러 덮어버리고서 제대로 기술 발전도 더디었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면서 그 부분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채 그냥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것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SMR 같은 경우도 그 최선 그 미국의 경우도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고 개발의 단계인데 왜 그걸 탈원전도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했다면 우리가 1등인 나라가 더 했으면 얼마든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인데 이번에 5년 동안 탈원전하는 바람에 아주 입장이 애매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 에너지 그 정도 선으로 마치고요. 노동개혁 잠깐 다뤄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저희가 자세히 봤습니다만 노동개혁에 대한 많은 그런 공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노동개혁이라고 한다면 노동유연화, 네. 유연고용제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로 네.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어가지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유연화를 하게 된다면 더 파편화된 노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유연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빼놓고 유연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노동자의 위치들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진다면 당연히 지금 노동의 과정 자체도 그 하나의 공장이 아니고 다 분자를 파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 이런 부분보다는 우선 급한 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 강화하는 걸 좀 우선 하면서 노동개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윤창인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과 교원의 전임자 월급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보수가 좀 반대를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보수 생각과 좀 다른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하나만 좀 짚을 거는 예를 들어 그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안정성하고 충돌한다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공약집에도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정규직 반일제라는 일명. 정규직 반일제. 반만 일하고 반만 받는 정규직이죠. 예를 들어 정규직이라는 것이 안정성을 의미한다면 정규직은 하루 종일 근무해야 정규직이 아니라 반만 일하고 반만 받을 수도 있고 거기도 정규직이다.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면은 안정성과
그 유연성을 좀 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후보의 그 생각이나 또는 그런 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사진도 정부가 임명하고 경영진도 정부가 임명해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 일색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럴 때 정부가 탈원전 그러면 한수원에서 반대 하나도 없이 그냥 통과가 돼 버리는데 네. 그럴 때 근로자 대표가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거기에 이사로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니 왜 우리 회사가 힘들어지는 결정을 하느냐, 왜 한수원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정을 하느냐 한전이 예. 이런 그런 얘기군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한해서 그 노동이사제를 하는 이유는 정부 일색의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근로자 대표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네, 이런 네.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으로 확대하자. 이건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 통합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이제 통합에 따라서 조금 갈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거가 그런 거는 몇 개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예. 뭐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했다 이건 아니고 했으니까 예. 이제 이런 거는 얼마든지 뭐 조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토론 주제를 많이 골랐는데 시간 관계상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